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던 첫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단체 행사들이 잇따라 재개됐고 포근한 날씨에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전국 곳곳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현장을 박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라톤. 123층 건물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록이 28분이었는데요. 한 25분대로 끊으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계단 두세 개씩을 성큼성큼 뛰어오르는 참가자들. 100층을 넘기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휘청이는 다리, 턱까지 차오르는 숨에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있게 사세요. 9살 어린이는 어른들 보란 듯 당차게 100층을 통과하고 제가 2학년인데도 100층을 올라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도 안에 있어요. 딸이 지나간 계단을 엄마도 뒤늦게 따라 오릅니다. 몇 층이 제일 고프셨어요? 오히려 20층이요. 20층이요? 네, 몸이 안 풀려서 그런가 봐. 마스크를 쓰고 뛰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참가자 800명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언택트가 2년, 3년 만에 이렇게 풀리고 좀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물론 아직 마스크는 저희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정말 너무 뜻깊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관광열차는 180석 좌석이 승객으로 꽉 찼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10명 이상 단체 여행이 가능해지자 여행객이 몰린 겁니다. 온돌방처럼 꾸민 객차에서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둘러앉아 여고 시절의 추억을 나눕니다.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풀려서 활동을 점점점 더 넓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여행사는 한 달 사이 항공권 판매가 2배 늘어나는 등 특히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에도 회복의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에 다소 조심스럽지만 시민들은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어제는 식당 문 닫는 시간 신경 쓸 필요 없는 첫 금요일이었죠. 이른바 불금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도심 주요 번화가에서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차량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작된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옵니다. 와인 한잔 했어요. 여자친구랑 기념일이어가지고. 음주 측정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로 훈방 수준. 하지만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0.078. 100일 정지. 적발을 직감한 듯 스스로 음주를 인정한 또 다른 남성. 많이는 안 먹었는데 나올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으며 시간을 끌자 경찰은 이러면 측정 거부라며 압박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셨어요. 제가 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보이시는 흉내만 내시네. 수차례 측정 끝에 나온 수치는 0.1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0.109. 자전거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으로 과태료 10만 원 나고 끝납니다. 경찰 차량이 다가오자 잽싸게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는 승용차. 음주운전 단속을 알아채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과 2.6km 이상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추월을 해갖고 앞에서 이제 저가 막아버리고 뒤에서 이제 경찰관 차로 이제 막으시고. 결국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과 도심 번화가 등 50여 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50여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 이후 나흘간 단속 건수도 1,50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내일이면 2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국제의용군에 자원한 우리 국민도 여럿 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아직은 첩보 수준이라 사망자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대위. 이 전대위를 포함해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입니다. 정부는 의용군으로 참가한 우리 국민 중에 사망자 2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생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첩보의 진위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선 국제의용군은 52개국에서 온 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до нас прямують досвідчені ветерани та добровольці з 52 країн світу. Це їхнє бажання, яке вони виявили. Ми їх не наймали, ми їх не...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측은 한국인 사망 설과 관련한 MBC의 문의에 대해 각국 참전자의 사망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건강이 양호하다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연락해 본 결과 무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전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전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교전이 격화되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유영하 변호사는 3등에 그쳤습니다. 강원지사 후보에는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권 주자였던 5선의 홍준표 의원은 4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구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연을 내세운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손쉽게 제쳤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까지 맡으며 공개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 변호사는 3등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본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구 미래 50년 준비에만 4년 동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선 하셨던 후보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강원에선 김진태 전 의원이 웃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막말 파문의 당사자로 경선 배제까지 당했던 김 전 의원은 58.29%의 득표율로 절반을 훌쩍 넘기며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참여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따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의원과 강원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 충청과는 달리 대구와 강원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지원을 뜻하는 윤심을 앞세운 후보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으로 1차 컷오프가 이뤄졌지만 현재 박영선 전 장관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경선이 4파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로 시작된 내홍을 매듭 짓고 정책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어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양당의 극한 대립도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열성 지지층의 비판이 거셉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와 부패, 경제범죄 2개 분야 수사권을 인정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로 가득합니다. 수사권 분리가 맞냐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러나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 추진을 주도했던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중재안 내용대로 1년 6개월 안에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 분리 시한이 늦춰지긴 했지만 기소, 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며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전제에 합의가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먼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 야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입장을 밝혀라. 이대로 가면 탈당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중재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이 격화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더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소수당 입장에서 검찰의 2차 수사권을 사수해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제출로 중재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중재안 실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400여 명으로 토요일 발표 확진자 기준 10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인데 특히 소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게 불안 요소입니다. 우리보다 소아 접종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5살에서 11살 나이대에서도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를 가볍게 넘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 소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주째.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4만 5천 명으로 접종률은 1.4%에 그칩니다. 하루 확진자 20% 가까이가 18살 이하일 정도로 소아청소년 유행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접종은 주저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데 굳이 어린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냐는 불안감의 영향이 큽니다.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가니까 예방접종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걸기가. 소아 접종률 30%를 넘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유행 기간 입원한 5살에서 11살 환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국 14개 주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어린이 87%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30%는 평소 기저질환이 아예 없었는데도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까지 간 경우도 19%나 됐습니다. 특히 미접종 어린이들의 입원율은 접종을 마친 경우보다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원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1세에서도 예방접종을 신중하게. 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은 당뇨에 걸린 어린이가 2.5배, 비만의 경우 1.2배 더 높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반 소아는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되 기저질환이 있을 땐 꼭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대부분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어 분해된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버린 마스크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화동 일대에서 19년째 매일 쓰레기를 줍고 있는 유영규 씨.
유 씨와 함께 버려진 마스크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버스 정거장 인근 공터. 이렇게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하신 와중에 바로 오늘의 1번 마스크를 수거했습니다. 네. 2개, 3개, 4개. 잠깐 사이 혼자서 6개의 버려진 마스크를 주웠습니다. 주택가 배수로를 따라서도 계속 버려져 있는 마스크. 몇 미터 못 가 한 번씩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조작 의혹. 한강과 연결된 수로에도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방역용 마스크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입니다.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지난 2년 동안 이 수로에 버려진 마스크는 강과 바다의 생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몸속으로 되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주운 폐 마스크가 35장. 유 씨가 지난 2년 동안 주운 마스크는 10,000장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진 마스크는 100억 장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달 1,000억 장이 넘는 마스크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마스크의 주성분이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은 2020년부터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그런 마스크 쓰레기를 목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뭔가 자원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한편에 놓여 있는 폐 마스크 수거함. 일주일 사이 수백 장의 마스크가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700장 정도는 수거가 돼 있습니다. 용인시청에 설치된 수거함은 거의 꽉 찼습니다. 이 수거함은 한 마스크 재활용 추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와 한 대기업의 전국 각지 사무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수거된 마스크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종량제에다가 버리고 그거 했는데 이제 우리 여기 아파트 내에서 여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죠. 이거 환경오염도 안 되고.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를 재활용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시범 사업을 7개월 동안 했는데 위생의 문제라든가 오염의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치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마스크는 계속해서 버려질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만큼 지구를 지킬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죠. 이 대통령직 인수위는 심야 시간대는 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밤 11시 20분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기사 최모 씨는 시속 41km로 차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제한 속도인 30km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범칙금 45,000원을 부과받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즉결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최 씨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운행한 데다 시간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 시간 운행이 많은 택시기사들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이들 학교 앞에는 위험하니까 30km를 하시고 야간에는 한 40-50km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그러나 밤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항시 통행 속도 제한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달 초 인수위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고.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선 우려도 큽니다.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게 주간에도 야간에도 똑같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예고한 대로 심야 시간에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로 봉쇄된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식량난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이런 실상이 보도 검열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이 감춰진 진실을 알리겠다며 그간 삭제당한 동영상들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4월의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봉쇄 속에 상하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싶지만 병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진료해달라는 아들의 호소. 집에 찾아온 방역 요원은 소독을 이유로 어렵사리 구한 음식을 버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삭제돼 찾을 수 없었던 영상은 상하이 404라는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404는 페이지 오류를 뜻하는 인터넷 코드로 중국의 검열로 삭제된 게시물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중국 언론이 말하지 않는 상하이의 진실이라며 영상을 공개한 해당 사이트는 곧 차단됐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 외교부 대변인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中国有14亿人，这14亿人民每个人都有自己的脑袋，每个人都有自己的思想，每个人也都有在网上表达自己想法和感受的权利。 이와 함께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적인 삽입곡 민중의 소리가 들리는가도 공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음악인들이 평화를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연주하는 곳은 각기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작곡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하며 쓴 곡입니다. 악기 대신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적잖게 충격을 받았고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선율이 이어집니다.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언젠가 그들에게 닿지 않을까. 심각성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에 앞서서 핸델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음악회를 한다고 뭐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를 받게 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연주회를 열겠다는 이들의 다짐은 관객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종전에 대한 소망이 잘 느껴져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대구 경기에서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이 나왔습니다. 삼성 구자욱이 몸에 맞는 볼에 폭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회 롯데 선발 스파크맨의 빠른 공이 삼성 구자욱의 다리 뒤로 지나갑니다. 구자욱은 가까스로 공을 피했고 포수 지시완이 놀란 구자욱을 달랬습니다.
쌓였던 앙금은 5회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스파크맨의 초구가 1회와 똑같은 코스로 향했고 그대로 다리를 맞은 구자욱은 방망이를 던진 뒤 스파크맨을 향했습니다. 두 선수가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 양팀 덕아웃의 모든 선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시즌 처음이자 3년 만에 벌어진 벤치 클리어링. 구자욱은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만류로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렐라가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면서 과열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잠실에서도 LG 김현수가 퇴장당했습니다. 두산전 3회 초 초구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되자 심판에게 계속 항의했고 주심이 곧바로 퇴장 조치를 내리면서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타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키움 이정후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기아 선발 이의리를 상대로 3회에는 역전 결승 2타점 2루타를 쳐냈고 5회에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4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혼자서 팀의 모든 득점을 뽑아내며 팀의 3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인삼공사가 KT를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가드 변준영 선수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정규목 기자입니다. 뒤로 물러서며 던지는 스텝백 슛이 장기인 변준영. 2쿼터 절묘한 드리블에 이은 스텝백 3점 슛을 터뜨린 뒤 롤모델 하든의 요리 세리머니를 따라합니다. 변준영입니까? 제임스 하든입니까? 그림 같은 속임 동작으로 KT 양홍석을 완벽히 따돌리면서 여유 있게 세리머니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스피드로 KT의 골밑을 후졌다가 자유자재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10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했습니다. 인삼공사는 오세근과 멀로 센터진의 파울이 많아지면서 위기가 잠시 찾아왔지만 3점슛 1위 전성현의 한 박자 빠른 석점포가 연거푸 터지면서 3쿼터 중반에 점수차를 20점 차 가까이 벌렸습니다. 인삼공사는 더블더블을 기록한 변준영의 맹활약을 앞세워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임스 하든이랑 카이리 어빙 선수를 좋아하는데 제임스 하든 세레머니를 좀 따라해봤습니다. KT는 시즌 처음으로 3,300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인삼공사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한 데다 외곽슛이 터지지 않으면서 2차전을 내줬습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네, 프로야구 두산 정수빈 선수의 그림 같은 수비 보시죠. 다이빙 캐치 정말 일품이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따뜻한 세력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의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4도, 대구가 30도로 남부지방은 기온만 놓고 본다면 한여름에 해당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이내 선선해지니까 기온차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서울과 동쪽 많은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에도 서해상으로부터 바다 안개가 유입돼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도 좁혀질 수 있겠고요. 덩달아 수도권 지방으로는 대기 정체로 먼지까지 짙어지면서 시야가 더 뿌얘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이슬비나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차츰 개면서 시야도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등 전국의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과 대전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도 꽤 많은 데다가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